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해보신 후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제가 드리는 정보도 완벽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10년 정도 보유할 생각하고 투자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독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토파일럿이란 용어에 대해서 마케팅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찝은 건데요. 오토파일럿 포함, 자율주행의 잠재력 등의 용어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인간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믿도록 오더하고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소식은 트위터에서 핫한 모델3 리어 범퍼 결함 얘기입니다. 저도 영상을 보니까 다소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나아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미리 알고 계십사 하여 올려봅니다. 또한 서비스 센터를 확장하려는 모습도 동시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테슬라의 테라팩토리를 조금 더 이어볼까 합니다. 텍사스의 오스틴이 유치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전망하시는 테라팩토리인데요. 공장 크기가 어마어마할 예정입니다. 테라팩토리를 통한다면 앞으로의 차량 생산 전망 자체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죠. 독일 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포인트는 레벨 2인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를 오토파일럿으로 부르는 것, 그리고 시내 도로 자율주행에 대한 마케팅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단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법원은 테슬라가 광고 혹은 웹사이트에서 자사의 운전자 보호 시스템의 설명에 오토파일럿이 포함되었다. Full Potential for Autonomous Driving, 그리고 이번 연도까지 시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 이것으로 하여금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정한 겁니다. 테슬라는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일부 가능성으로는 그 일부 단어를 독일에서는 바꿔서 마케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기서 큰 포인트는 세 가지겠죠. 여기서 첫 번째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단어의 문제, 그리고 그 자체의 의미, 두 번째는 자율주행에 대한 잠재성의 언급, 세 번째는 올해 말까지 도시에서의 오토매틱 드라이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실 과장 광고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 포텐셜 부분에서 이 어감 자체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먼 미래를 다소 확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할 뿐더러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대한 이 부분의 의미를 놓고 보자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의 테슬라 소식들에서 말씀드렸듯이 레벨 5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그 잣대가 정말 정확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에서 2018년 CBS에서 머스크가 말했던 부분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짧은 클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But it's important to emphasize it will never be perfect. Autopilot will never be perfect. No. I mean, nothing in the real world is perfect. But I do think that long term it can reduce accidents by a factor of 10. So there are 10 fewer fatalities and tragedies and serious injuries. And that's a really huge difference. 이 정도에 대해서 이전에 몇 번 언급드린 적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는 신기하게 잘 읽어보시면 오토매틱 드라이빙입니다. 이게 원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말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이 모호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번 연도 말에는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먼 드리븐 로보택시일 수도 있겠죠. 처음에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도 휴먼 드리븐으로 시작하는 거였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도 단기적인 뷰로는 휴먼 드리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엄연하게 보자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오토파일럿이 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워낙에 비행기를 통한 오토파일럿이란 단어를 먼저 접하다 보니 그런지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사전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항공기의 오토파일럿을 먼저 떠올리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내에서의 오토파일럿으로 생각을 해놓고 보자면 원뜻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완전 자율이 아닌 오토파일럿이 관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내용은 이 당시에 기장이 느끼는 부분은 원뜻 자체가 완전 자율이 아닌 비행사가 조종, 계기, 제반 절차, 그리고 관제 업무 및 기상 관측이란 업무를, 이거에 대한 워크로드, 업무량이 많은 부분을
조종에 대한 부분을 상당수 줄여줌으로써 나머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장거리 주행의 피로를 줄여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오토파일럿이 목표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토파일럿이 오도하고 있다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변론할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쪽 입장에서 제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Automatic on City Street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독일에서는 레벨 5로의 자동 업데이트나 혹은 자율주행 이 자체가 법적으로 아직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확정적인 법적인 문제와 그리고 자율주행의 기술적 논란을 섞어놓은 법정 다툼이었다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새로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주 물어보시기도 하지만 해당 리스크 혹은 이슈의 시작은 우리는 꽤 먼 2016년 10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의 교통부 장관이 오토파일럿을 광고에 사용하지 말라고 언급했었기 때문인데요. 그 후 2019년 8월 9일에도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EU의 규제 당국과 규제를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꽤 오래전부터 얘기되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아마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모델 3의 리어 범퍼 핫클립입니다. 무릉덩이를 지나던 모델 3의 리어 범퍼가 이렇게 툭 떨어져서 찢어져 버렸습니다. 좀 황당한 사건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워낙 트윗을 통해서 핫클립으로 돌아다니는 영상입니다. 소리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무릉덩이를 지나다가 이 뭐라 그럴까요? 힘에 의해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9년 3월쯤에도 캐나다를 중심으로 추운 지역에서 아랫부분에 모래나 먼지가 쌓인다는 제보는 있어 왔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이 부분을 망치로 쳐가지고 모래나 먼지를 떨어뜨리는데요. 이게 이렇게 치는데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컨디션에서 이런 일이 잦은 건 아니었지만 기존의 오토메이커들에게서는 이는 생겨나기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래서 주목을 끌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추운 기후에서 충전 포트나 손잡이 등에 잘 작동되지 않는 문제들은 있었으나 특히나 모래를 사용해서 돌의 결빙 부분을 제거하는 때, 이런 때에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머스크도 서비스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해서라도 그렇고 규모의 경제를 통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서비스 센터의 확장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투자로서 효율성을 신경 쓰기 위해 지금까지는 신경 쓸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 다소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인도량은 YOY 40%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비스 센터가 늘어나는 수준은 YOY 15% 수준입니다. 모바일 서비스 플레이도 많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세 번째 소식은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는 테슬라의 테라팩토리 이야기입니다. 과연 테라팩토리는 얼마나 큰 걸까요? 그리고 가장 테라팩토리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텍사스의 어스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트래비스 카운티에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 대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열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기가팩토리로 네이밍되어 있긴 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배터리데이 때 테라팩토리로 언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팩토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라팩토리라고 네이밍했음을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번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털사의 사례를 전해드린 바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텍사스의 오스틴으로 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틴과 많은 연관이 이미 테슬라에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이전에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0을 만들기 위해서 AMD의 칩 엔지니어를, 그러니까 오스틴 AMD에 있었던 칩 엔지니어들을 데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이 오스틴에 오피스를 열은 바 있죠. 또한 오스틴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칩을 받는 건 유명하죠. 그리고 맨 밑을 보시면 테라팩토리의 대략적인 크기가 얘기되어 있습니다. 테라팩토리는 약 기가팩토리의 30배 정도, 그리고 상하이, 지금 상하이의 30배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9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가능하게 하니 실로 엄청난 규모를 딜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센티브도 있지만 지금 워낙에 텍사스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이송을 해서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테라팩토리를 통해서 딜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 석유 산업과 기존의 정유나 어떤 가장 내연기관스러운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텍사스가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곳에 가장 첨단의 느낌인
사이버 트럭이나 셈이나 모델 Y 등을 여기서 출시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독일 법원에 대한 판결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리어 범퍼 이슈의 핫클립 소식을 같이 보셨고요. 테슬라의 텍사스 테라팩토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소식을 전해드리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